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여기 완벽한 인간으로 비추어지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 피오나 메이는 동료 법관 사이에서도 신과 같은 거리두기, 악마 같은 이해력이라 추앙받는 명판사입니다. 그녀는 어떠한 상황이든 정확히 인식하고 논쟁의 여지를 불식시킬 정도의 완벽한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법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적 자아로서도 자기 연민과 같은 감정을 혐오하고 이성과 절제를 중시하며 중년이 지난 나이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마추어 이상의 피아노 연주 실력마저 갖춘 그녀에게는 삶의 동반자 잭이 있습니다. 피오나 메이가 빈틈없이 아름다운 여성이라면 교수인 잭은 흐트러진 매력을 가진 미남이자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악보와 박자에 속박되는 클래식을 사랑하는 이가 피오나 메이라면 잭은 본능적 당김과 자유로움의 음악인 재즈를 사랑합니다. 긴밀한 유대관계로 맺어져 있는 런던 북부 그레이튼의 상류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완벽한 이들 부부에게 느닷없이 갈등이 생기는 데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커리어를 위해 아이 갖는 것마저 포기한 피오나는 가정에 헌신했을지언정 열정은 밀어낸 아내입니다. 타인이 보기에 다 갖춘 여자와 사는 잭은 어쩔 수 없는 소외감에 시달립니다. 클래식과 재즈로 대별되는 세계가 말해주듯 잭은 열정 어린 삶이 진짜 살아있는 삶이라 믿는 남자입니다. 워크홀릭의 아내와 살면서 충족되지 않은 성적 욕구로 불행한 잭은 어느 날 아내의 등 뒤에서 바람 피우는 대신 외도를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소설은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해온 피오나 메이에게 닥친 배반과 모욕이라는 개인적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가 처리해야 하는 법률적인 책임과 선택, 나아가 타인의 삶에 한 개인 혹은 법이라는 제도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책임질 수 있냐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자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공동체 유대와 외부 규범이 충돌할 때의 딜레마와 아동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국의 아동법이 갖는 한계점을 날카롭게 제기합니다. 혼자서 남은 생을 살아갈 마음도 없지만 동시에 잭을 이해해줄 아량도 없는 피오나는 잭의 외도 선언에 충격을 받지만 그 상황을 타인에게 들키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성의 화신처럼 군림해온 그녀는 남편의 외도 앞에 열쇠를 바꿔버리는 감정적 액션 말고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그녀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하는 암 환자에게 수혈을 요구하는 병원 측의 긴급 명령 신청 사건을 맡게 됩니다. 18세가 넘었다면 개인의 자율권이 인정되기에 어떠한 선택을 하든 법원이 개입할 수 없지만 17세 9개월의 소녀는 미성년자이기에 아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때 법의 개입이란 아이를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와 개인 생명권 사이에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정의 의무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오나 메이의 평판과 명예는 이기적이고 메마른 야심가의 근성 없이는 도달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제 한꺼번에 청구된 빚 독촉처럼 남편은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선언하고 피오나는 졸지에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상실감이 사랑인지 체면인지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심사 속에 피오나는 판사로서 여호와 증인의 규율에 따라 기꺼이 죽기를 선택한 아이를 방문합니다. 피오나의 돌발적 행동은 편파적 신앙으로부터 어린 신도를 구해내기 위한 합법적 과정보다는 파탄 직전에 이른 한 여자의 감성적 행동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대한 이미지는
어린 시절 그녀가 받았던 환대와 따뜻함이며 마주한 소년이 예술에 대한 열망과 순수함을 지녔다는 사실은 에덤을 그저 배당받은 한 사건으로만 볼 수 없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10대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죽음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과장된 허세만이 가득한 어린 몽상가 에덤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와중에 자신의 세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멋진 마이 레이디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영광을 누립니다. 문제는 그 짧은 유대와 공감이 누구에게는 사소한 일탈일 수 있겠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온 우주가 흔들릴 만큼의 전율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의 영민함을 지닌 에덤은 흔들리는 피오나의 영혼을 알아챘고 그녀만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인식합니다. 피오나가 선택한 아동법으로 에덤은 수혈을 받게 되어 생명을 얻었지만 동시에 그의 전부였던 여호와 증인이라는 세계와는 결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처로서 피오나 메이를 경모하기에 이릅니다. 끊임없는 편지와 스토커에 가까운 집착은 에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모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공동체 간 결속은 생존의 열쇠입니다. 피오나 부부가 교류하는 런던 북부 그레이튼의 유대만이 중요하고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낙인 찍힌 여호와 증인이나 폐쇄적 공동체인 유대인들 또는 이슬람 교도들의 공동체 규범은 쉽게 단죄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순수하고 여리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받기 쉽고 새로운 것에 쉽게 함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종교 집단에서 빠져나온 에덤이 피오나를 등대 삼아 새롭게 인생을 살겠다는 환상은 다른 이에게는 치기이자 망상으로 보일 수 있어도 그에게는 살아갈 방법이자 의미입니다. 문제는 피오나에게 에덤의 소생이 한 사건의 종결이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삶과 세계의 시작이라는 데 있습니다. 에덤은 피오나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며 좀 보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피오나 역시 에덤의 편지에 답장을 쓰지만 붙이지는 않습니다. 편지를 쓴다는 행위는 사회적 체면을 벗어던지고 잠시나마 영혼이 통했던 소년에 대한 화답이지만 그녀의 직책과 직분은 편지를 붙일 용기를 꺾어놓습니다. 그리고 피오나의 답장을 기다리는 고통에 지쳐버린 에덤은 급기야 순회의 재판이 열리는 뉴캐슬까지 그녀를 따라오게 됩니다. 법관 피오나에게 뉴캐슬이란 성공과 야망의 도시 런던에서 벗어나 어린 시절 잠시나마 해방을 맛보았던 추억의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에덤을 마주한 충격 속에 이 둘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입술을 맞대게 됩니다. 하지만 피오나는 서둘러 에덤을 밀쳐내듯 돌려보내고 잭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정에 충실한 기혼녀의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쫓아버리듯 에덤을 밀어내었다는 수치심이나 그가 받았을 상처가 아니라 혹시나 들켰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압박입니다. 이후 에덤은 백혈병이 재발하고 결국 수혈겁으로 죽고 맙니다. 그 죽음이 신앙에 따른 신념의 결과가 아니라 자살임을 피오나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최선을 다해 타인의 삶에 합리적으로 개입해왔다고 자부해온 판사 피오나 메이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감정에 휘둘렸으며 사회적 체면과 평판이 두려워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내민 아이를 밀쳐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한 자신의 처지에는 분노했지만 그녀 때문에 심한 모욕과 좌절을 느낄 수 있는
한 아이의 마음은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속한 세계 바깥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자 애써온 피오나는 진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의 대리인 역할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결국 어느 순간 속수무책 무너질 수 있는 보통의 인간입니다. 그것은 남편 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역시 불합리한 이중잣대에서 인간을 보호해주진 못합니다. 성욕에 휩쓸려 부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한 그는 아내가 18세 소년과 잠시 입술을 맞댔다는 이유만으로 분노에 휩싸입니다. 타인의 일에는 객관적일 수 있어도 자신의 일에는 냉철해지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사적인 듯 보여도 실상은 사회적 가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소설 초반 피오나가 맡은 정통파 유대인 부부의 이혼 사건이나 샴 쌍둥이 분리수술, 여호와 증인 신도의 수혈 거부 문제들은 그들만의 공동체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작가는 판사의 결정이 다른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그와 동시에 소수 공동체 집단에 대한 시선, 나아가 인종과 계급에 대한 갈등까지 보여줍니다. 성숙한 지성인이자 흠결 없는 판사인 피오나 메이 역시 에덤을 방문하기 위해 지나쳐야 하는 템스강 남쪽 지역을 바라보며 그곳에 대한 혐오를 어쩌지 못합니다. 이는 소설 말미에서 시비에 휘말린 평범한 청년이 중죄를 지게 된 경위와도 맞닿아 있는 맥락입니다. 신을 대리해 권리를 부여받은 판사는 법리에 따라 심판하지만 인간이기에 갖는 자의성은 어쩌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이나 제도, 규범 등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아가 폐쇄적 공동체의 규범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바깥의 시선으로는 불합리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 내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피오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중시하는 평판과 체면이란 그녀가 속해 있는 계를 의식한 것입니다. 이제 에덤의 죽음 앞에 그녀는 진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녀가 저지른 진짜 위반은 중개위원회 따위의 것이 아님을 말이죠. 에덤의 세계가 부모가 믿고 강요한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피오나 역시 한치의 일탈 없이 성공적으로 살아온 삶의 루틴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주류이고 사회가 선망하는 자리냐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을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법도 18세로 정해진 행정적 편의 앞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에덤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에덤과 같은 경우를 종결된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삶 속으로 계속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에덤이 선택한 죽음 앞에서 허망한 눈물로 소년을 그리워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피오나 메이의 모습으로 끝나는 이 소설은 어쩌면 그것이 최선의 마무리인지 모릅니다. 답을 내기 어려운 삶의 딜레마에 독자들을 깊이 던져놓고 고민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자 동시에 한계입니다. 종교와 법의 충돌, 사적 신념과 공동체의 윤리 등 무수한 가치 판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은 자신의 생각만이, 우리의 집단만이 옳다는 편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소설을 읽는 일은 외골수로 치닫기 쉬운 우리의 사고체계에 빈틈을 만들어줍니다. 명시된 법조항만이 아니라 그 여유와 여지의 폭이 어쩌면 진정한 문명 진보의 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